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조황리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엄중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 같은 국정 현안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 조직법 통과가 쉽지 않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내각 인선은 이르면 사흘 뒤인 오는 10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폐지 입장을 밝혀온 여성가족부도 일단은 명맥을 유지하게 되면서 여가부 장관도 조만간 임명할 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대로라면 여가부 장관이 자칫 시한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오늘도 여가부 폐지 공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새로 임명될 여가부 장관에게 과연 힘이 실릴 수 있을지, 또 없어질지 모르는 조직의 관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115개의 국제시민단체가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해달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이 단순히 시기를 연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대의 담론, 통합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후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는 청년 문제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실태는 어떤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양적 긴축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발표에 금융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 읽기. 오늘은 양적 긴축이 가져올 파장을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애청자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청취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작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2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명칭을 윤석열 정부로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요? 네, 새 정부 명칭은 윤석열 정부가 유력하다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 전했습니다. 장 실장은 윤석열 하면 공정과 정의, 상식
이라는 게 너무 분명한데 네. 그 단어 외에 어떤 게 더 좋을지 고민하고 있지만 윤 당선인의 상징성보다 명확하게 우리 정부의 방향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단어가 있을지 고민이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뭐 이에 따라 참여정부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는 계속 대통령 이름을 그냥 정부의 브랜드로 쓰는 게 지금 새로운 전통이 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띄어쓰고 정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붙여쓰고 박근혜 정부라고 해야 되는지 그거 가지고도 초기에는 네. 설왕설래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새롭게 구성될 정부는 윤석열 정부로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윤석열 당선인 당초 예상과 달리 취임과 동시에 용산에서 직무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배현진 신임 대변인이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네, 사실 못을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못을 박았는데 네. 일단 장 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가능성을 조금 열어놨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단 청와대와 협조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5월 10일에 대통령과 최소한의 참모들이 직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이야기는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서실 전체가 옮겨가서 막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 비서님의 뭐 비서관, 행정관까지 다 들어가진 않더라도 말하자면 뭐 대통령 또는 이제 뭐 대통령 비서실장 뭐 수석급 여기까지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됐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이 임명된 지 하루도 안 돼가지고 내부 사정을 잘 몰랐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어제가 임명 당일이었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제 인수위 관계자가 밤을 새서라도 공사를 해서 최대한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런 또 언급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뭐 장 실장 또는 다른 핵심 관계자들이 뭐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는 뭐 일단 본인들이 이제 그런 이전 작업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한번 어떻게 될지 보고를 받아보겠다. 뭐 최대한 뭐 노력을 해보겠다. 뭐 근데 하여튼 뭐 오늘 이제 장 실장 얘기도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는 정도였고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아직까지 얘기를 좀 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지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부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오늘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 최근 국내의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안보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민생 안정과 외교안보 등 당면 현안 집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인수위에선 더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각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여성가족부 장관도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4월지죠. 일요일 발표를 목표로 내각 인선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공개했어요. 네, 장 실장이 오늘 오전에 1차 내각 인선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이 발표는 당선인이 직접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진행 상태에 대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좀 더디게 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제도 검증 보고서가 오진 않았지만 이제 최대한 서두르겠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곽종 기자는 지금 인수위 출입하고 있잖아요. 네. 뭐 뉴스타파를 비롯한 일부 매체가 인수위 출입이 거부되면서 지금 논란을 빚고 있습니까? 뭐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뉴스타파 그리고 뉴스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인수위 측이 제시한 기준은 충족을 했는데 지금 특별한 이유 없이 가입이 출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알려졌는데요. 뭐 이제 인수위 관계자는 지난 1일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미디어오늘은 기자협회 소속이라는 기준에 아니기 때문에 승인하지 않은 것이고 나머지 언론사의 경우 절차상 문제로 내부 심사를 거친 뒤에 순차적으로 출입 등록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 기독교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인수위 측의 입장을 제대로 인지를 못했는지 뭐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서 당선인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방금 말씀한 언론 같은 경우에는 선거기간 중 혹독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불편한 심기가 들어간 게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 논란이 좀 됐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물론 대선 기간 동안에는 당선인이 좀 그런 시각을 보였던 적이 있었긴 했었지만 대선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실 언론을 이렇게 구분하거나 뭐 자신에 대해서 공격적인 언론이 뭐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일종의 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드러낸 적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가 사실 인수위의 설명이랑 안 맞는 건데요. 뭐 이 대표가 인수위의 입장을 확인해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언론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일이 또 그런 거에 연장선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네, 오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고요. 이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그래서 이번 달 26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치고 이제 표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한덕수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예, 그 한 후보자가 1989년 이제 장인으로부터 3억 8천만 원 가량의 종로구 신문로 일원에 있는 이제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지금 사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이 주택이 지금 시세보다 좀 높게 한 100억 원 가량의 매물로 한번 내놓았다. 이제 어제 이런 보도가 서울신문에 나왔고, 네. 또 JTBC 방송에서는 이 통상 산업 분야 고위직으로 근무할 당시인 1993년에 거액의 성금을 받고 미국 석유회사 한국법인에 장기간 월세를 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한겨레 신문은 이 세계 최대 통신업체인 역시 미국 회사 AT&T의 이 집을 임대했다 이런 보도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해당 주택은 1989년 구입한 뒤에 임대하다가 1999년부터는 가족이 실거주 중에 있다면서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에 따라 월세 선지급 방식으로 계약했고 이 전 과정은 중개업소에 일임했으며 세금을 투명하게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건 말고도 사실 되게 많은 얘기가 있죠. 뭐 사회이사를 통해서 한 8천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 관련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후보자 본인이 이제 뭐 기업체 또는 이제 뭐 법무법인이 아니라 이제 법률사무소 등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관련해서는 네. 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총 한 18억 원여 예, 18억 정도라고 했는데 그 금액도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를 보니까. 받았다. 그리고 이제 SO일에서 사회이사로 8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 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종로구에 있다고 하는 주택도 한 25억 정도 지금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금 재산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억 원의 매물에 내놓기도 했었다. 이건 축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 또 급여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 이해 충돌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후보자 오늘 기자들 질문에 혹시 그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그동안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면서요? 네, 오늘은 이제 보통,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기자들이 뭘 물어보면 한두 마디 정도라도 답을 해주고 들어갔는데 네. 오늘은 이제 가는 길에 뭐 수고하십니다 한마디만 하고 그냥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인사청문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3대 인사청문 기준안을 제시했어요. 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의 대가성 부동산 거래 의혹까지 국민이 이해해 주겠느냐면서 산업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주택을 미국계 대기업에 임대하고 수익을 얻은 만큼 이해충돌 의혹이 커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새 정부 내각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됐는지 직무 역량, 공직윤리, 예. 국민검증 3대 원칙과 기준에 맞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발목 잡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국민의힘 측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뭐 좀 불편한 분위기인데요. 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는 윤영석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 스스로도 지키지 못한 7대 인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과도한 신상 털기와 흠집내기식 구태적 청문회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편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이것도 신경전이 계속될 것 같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어요. 네, 윤 당선인이 오늘 오전 경기 평택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서 이 주한미군 지휘부와 방위태세 관련 논의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놓고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취지를 내면서 윤 당선인 측과 대립을 한 차례 했던 바가 있는데요. 이 와중에 윤 당선인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중시하고 있다 이런 제스처를 낸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윤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이 오늘 오후 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 결속력을 보다 높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이 그 캠프 험프리스 방문 현장에서 밝혔습니다. 네. 아울러 한반도 안보에 기여해온 주한미군을 격려했다고 배 대변인은 전했는데요. 다만 이날 방문은 97년 대선 이후 역대 당선인들 가운데 처음으로 국군 부대보다 미군 부대를 먼저 방문한 사례가 됐습니다. 역대 당선인들은 취임 전에 일선 미군 부대를 방문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네. 용산 한미연합사 정도를 통상 방문을 했는데 일선 미군 부대를 방문한 사례는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한 번 갔던 적이 있는데 네. 김 전 대통령도 한국군 부대를 먼저 가고 그다음에 미군 부대를 갔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그 일종의 이제 뭐랄까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잖아요. 대북 억지력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또 내놨어요. 네, 미국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 북한의 13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었고 또 마지막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시험 발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셔먼 부장관은 방미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한미정책협의 대표단과 북한 관련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런 논의는 북한이 대가 없이 그런 행위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도록 할 강력한 조처와 북한 공격에 대응해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처를 할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신뢰할 만한 억지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또 공교롭게도 오늘 주한 중국 대사가 사드를 언급하는 발언을 했어요. 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오늘 그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전문가 대화 행사에 참석해서 이 기조 연설을 하면서 네.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를 강조를 하면서도 사드라는 두 글자는 중한 관계의 금기어가 됐고 양국은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때 한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제 이런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드 있는 것은 뭐 여기에 담겨 있는 행간의 의미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추가 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또 포함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뭐 이른바 그 산불,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배치되어 있는 사드에 대해서도 운용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중국 측이 아마 이런 입장을 뭐 재강조하는 이제 그런 맥락이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산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선제 타격, 그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세 번째가 대량징 보복, 이렇게 삼축 체제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이라고 하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은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한 축으로. 예, 뭐 보통 산불이라고 하면 이제 그 사드 추가 배치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MD,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 동맹, 요 세 가지는 이제 중국의 안보에 직결된 것이니까 중국이 절대 용납을 안 하겠다. 뭐 이게 이제 중국의 계속된 입장이었죠. 네, 산불과 삼축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논란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어요. 네, 오늘 서울 서부지법 형사 7단도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그 유시민 전 이사장의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그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 즉 한동훈 검사장이 심각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가 없었고 재판까지 합의도 없었던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사과하고 발언을 취소했지만 이 우파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바가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혹시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재판에서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발언은 이 모두 한 검사장과 모 기자의 위법 수사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고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다. 또 설령 구체적 사실 적시였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즉 무죄를 주장을 했고요. 유 전 이사장도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한 저의 오해로부터 시작돼 검찰과 법원에 기중한 인력 예산이 소비됐고 그 점에 시민들께 죄송하다면서 또 한 검사장의 명예를 제가 훼손했다고 생각진 않지만 저를 비난하는 그분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저를 형사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고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검찰의 구형이니까요. 징역 1년. 선고 공판은 6월 초에 나온다고 하죠. 네, 지금 그렇게 아마 일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 전 이사장과도 뭐 관련이 되어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지금 검찰이 어제 2년간 끌어온 한동훈 검사장 사건, 뭐 이른바 이제 과거에는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채널A 사건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잖아요.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켰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입장을 내놨어요. 네, 좀 아쉽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박 장관은 오늘 그 법무부 총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제가 뭐라고 하겠냐, 기술로 못 푼다는데 아쉽다면서 기술력의 한계라는 점도 언젠가 중앙지검이 밝혀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적어도 그 버전의 포렌식을 하는데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다. 좀 이렇게 말하자면 중앙지검의 발표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술력 한계라는 게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은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비밀번호를 풀 수 없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어제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에서 현 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목소리를 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이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제 주장의 근거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박 원내대표는 이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돼 있었다면 꿈도 못 꿀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 무혐의라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면서 검찰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려대가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 사실이 이게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고려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면서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교 입학취소 처리심의위원회가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선 전인 그러니까 2월 25일에 22일에 이 입학 허가 취소 이 의결이 있은 후 사흘 후죠. 그때 이제 입학 취소 처분 결재까지 마쳤고 그로부터 사흘 뒤 2월 28일에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그러니까 조민 씨에게 발송을 해서 3월 2일에 조 씨가 수신했다. 여기까지 확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근데 왜 그동안에 공개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고려대에서 이런 결정을 냈으면 알리면 되잖아요. 근데 공개를 안 했다가 이번에 지금 알려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대선이라고 하는 예민한 기간, 선거 기간 중이어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물론 고려대 쪽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잘 알지 못했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혹시 조민 씨 측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조민 씨 측은 이 고려대를 상대로 이 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소송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 또 정경심 전 교수 형사재판에서도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조 씨 측은 이 사건 처분은 조 씨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조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게 하는 사형 선고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결국 서울시장 출마를 한다고 선언을 했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송영길 전 대표 오늘 등록 마감일인데 오늘 오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 등록을 했습니다. 상당수 서울지역구 의원들에 이어서 어제는 이 친문 의원 모임 민주주의 4.0에서 뭐 내로남불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썼지만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은 건데요. 예. 송 전 대표는 후보 등록 후에 올린 SNS 글에서 지방선거 승리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면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것이 당대표를 했던 제 숙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당내 반발과 관련해서도 다행히 제 행보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대선 직후 열패감 대신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쩌면 해볼 만할 수도 있겠다고 해주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도 했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 저희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 출마할 거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면서도 출마할 뜻이 없는 건 아닌 것처럼 얘기하더니 결국은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박주민 의원도 오늘 그 후보 등록을 했고요. 네. 그 결국 민주당에서는 총 6명 정도가 이제 6명이 그 최종적으로 서울시장 그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네. 이 박주민 의원은 등록 후 페이스북 글에서 대선 후 답답해하는 당원 지지자 국민 여러분 말씀을 꼼꼼히 들었고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관통하는 한 가지는 세대 교체와 시대 교체를 이뤄 젊은 서울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래서 결심했다. 73년생 5살 소리 아빠 박주민이 더 젊고 더 새로운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 새로운 물결과의 합당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네, 민주당과 새로운 물결이 7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물론 이제 이미 뭐 얘기는 다 나오긴 했었지만 아직 안 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취자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절차를 지금 진행 계속하는 중이고 이 민주당 그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 박지원 위원장과 이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합당 합의문 서약식을 열었습니다.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하고 당당은 당대당으로 합친다 이런 것이 골자였는데요. 네. 이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합당 수행기구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오는 18일 이전에 합당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네. 조만간 김동연 민주당 후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오겠네요. 며칠 뒤면. 예비 후보. 네. 그렇죠.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기간 중에 이런 이제 요지의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일시적 2주택자가 돼서 종부세를 내게 된
그 억울한 부담자들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를 올해부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기재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 제한법을 결자 해지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김 의장이 언급한 억울한 종부세란 이사, 취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이주택자가 된 경우, 또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또 종중명의 가택과 협동조합형 사유주택 등에 부과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이재명 당시 지난 대선에서의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31일 그 인수위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이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이주택자는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야가 이 종부세 부담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서로 앞다퉈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 이상 세상과 벽을 쌓고 집에 머무르는 사람을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이 은둔형 외톨이는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서울시가 이런 은둔 청년 그리고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도 은둔 청년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겠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렇게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는 고립, 은둔 청년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기사를 보니까요. 은둔 청년, 고립 청년, 니트족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용어별로 좀 의미가 다른 겁니까?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은둔은 개인적,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 요인을 함께 보는 개념이고, 예. 고립은 좀 외부 요인을 강조하는 개념, 그다음에 이제 니트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고립일 경우에는 고립을 이야기하는 환경만 바뀌어주면 되지만, 네. 은둔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적 요인도 이제 바꿔주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이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은둔이라는 표현이 더 현실을 더 적절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은둔형 청년 이런 용어는 네. 그 일본의 히키코모리라는 용어가 들어오면서 좀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은둔형 청년들이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역시 그 전에 그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알려진 개념인데, 예. 이제 돈이 없으면 어떤 활동이라도 이제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든지, 이제 끝을 볼 수 없는 취업 실패, 그로 인한 빈곤, 그런 어떤 경제적 의존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좌절감으로 이어지고, 이 좌절감에 빠진 생활의 결과가 은둔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또 보면은 그 가정폭력이나 그 학교 폭력의 결과가 갖는 트라우마가 은둔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다. 사회 구조적인 요인에 좀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자발적 요인은 없습니까? 자발적 요인만을 강조하기에는 워낙 그렇게 말씀드린 어떤 사회성이 없을 것이다, 대화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은둔 이제 고립 청년들이 네. 그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사회 구조적 요인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그 지원책 같은 것들이 또 나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은둔 고립 청년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거를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 인수위원회에서 예. 한 34만에서 50만 명으로 추산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금은 더 좀 연구를 해봐야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습니까? 네, 이제 워낙 실태 파악이 어려우니까
뭐 한 20-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질적조사 같은 건 있는데 양적 규모를 추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죠. 네네. 근데 은둔 고립 청년으로 분류될 정도는 뭐 아니지만 청년 10명 가운데 1명은 고립감과 심한 외로움을 느낀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청년들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고립감, 외로움을 느끼는지 사회 구조적 문제는 좀 앞서 잠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교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그런 연구 보고서에서도 보면은 이 가정 불화, 가정 폭력, 또 학교 폭력의 피해가 심각한데, 그다음에 이제 연속적인 취업 실패라든지 이게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과 겹쳐지면서 이렇게 이제 은둔으로 이어진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현상이다, 내지는 문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 이제 뭐 우리가 히키코모리 얘기할 때도 뭐 상상하는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집에서 이제 바깥으로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경제 활동도 하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한다거나 뭐 이렇게 일종의 이제 어떤 그 유형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그냥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유형화하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은둔형이면서도 알바를 한다든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랑 접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한 유형이 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정형화시키기엔 좀 조심스러운 개념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워낙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요. 네네네. 근데 사회적 관심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은 그동안에 전혀 없었던 겁니까? 이게 이제 중앙정부 차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제 지방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좀 이제 그 어떤 해결 시도가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토대가 되는 그 조례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다라는 것이 2020년부터 시행 중인데, 이제 본격적인 사업은 아마 금년부터 그 이제 민간 그 법인에 위탁을 줘서 이제 시작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서울 청년 지원 포털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은둔형 그 청년 지원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광주시 조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 취업 상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상담을 넘어선 어떤 정서 지원 프로그램, 관계 이해 프로그램, 뭐 취미 체험 프로그램, 뭐 생활 관리, 그다음에 온라인 이제 생활 관리 같은 것도 하고, 또 은둔형 외톨이는 무조건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가족과 살 경우에 이제 가족이나 부모 지원 프로그램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함께 있죠. 네. 그 지금 이게 청년 고독사하고 은둔 고립형 청년하고는 좀 관계가 있습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청년이 은둔을 할 경우에는 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뭐 좀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뭐 중장년도 사실은 이제 은둔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청년들일 경우에는 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면 세대들의 뭐 이른바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일 정도로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일부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중장년층에서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높다. 뭐 이제 이런 어떤 저희가 가설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은둔형 청년들을 세상 밖으로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단순하게 상담 치료 정도로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분들의 문제를 어떤 정신질환이나 장애로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것. 그리고
실제 그 은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적인 용어로 질적 조사라고 하는데 예. 심층 인터뷰를 이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왜 은둔하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는 대답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형화시키기 어렵다. 그런데 한 가지 뚜렷하게 나오는 결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경험한 어떤 그 이제 좌절의 경험, 그다음에 이제 폭력 피해의 경험, 이제 거기에서 발생한 어떤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주목해 보면서 어떤 상담 지원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회관계망 뭐 지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신들의 이런 문제를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예. 그 다음에 발걸음이 밖으로 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폭력과 좌절의 경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인수위원회에서 네. 이 그 고립 은둔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걸 이제 해결하는 걸 국정과제로 삼겠다 이제 이런 네.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뭐 그 한 이제 대안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바우처 형식의 청년 도약 준비금을 도입해서 네. 한 번 참여할 때마다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 이런 입장을 네. 내놨거든요. 이 네. 현금성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형태의 지원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뭐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은둔의 원인을 고려해 볼 때 현금 지원이 특별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제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할 경우에 예.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래서 관계 회복이나 그 자신감 회복을 위한 어떤 상담, 심리 치료 이렇게 좀 사람의 손길이 가는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손길이 가는 어떤 사회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요게 더 중요한 거겠죠, 사실은. 근데 뭐 아까 히키코모리 우리 얘기하고 그랬지만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방문 딱 닫아놓고 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네, 그렇죠. 이제 은둔하는 네.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부모의 카드를 혼자 사는 경우에도 이제 부모 카드 가지고 이제 배달해 먹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형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한 달에 늘 계속 주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 현금 주어주고 하는 것들이 이분들의 발걸음을 밖으로 옮기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랬으면 부모님 돈 받고 발걸음 밖으로 옮겼겠죠,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분 사람의 목소리를 이제 들을 수 있는 이분들이 이런 기회 또 사람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 서비스, 사람의 손길이 가는 서비스를 좀 서비스의 눈길을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고독사 얘기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뭐 혼자 거주하시는 노년 세대 분들을 많이 얘기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은둔 고립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청년한테만 포함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기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인생의 이행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향후 5, 60년, 4, 50년, 5, 60년 뭐 인생 100세 시대 이야기하는데 향후 어떤 인생의 모습을 정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기를 은둔으로 보낸다는 점이 이제 다른 거죠. 시작을 은둔으로 보내는 것과 그 이제 마무리를 은둔으로 보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상당히 결이 다른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기에 이제 청년기를 은둔으로 보낼 경우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제 이런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 또 아직은 좀 다행히 이렇게 이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반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청년의 인생의 이행기에 있는 청년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동안 너무 연구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서울시 실태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네. 연구 작업이 되고 좀 대안을 네. 만드는 정책적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 전문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미국의 양적 축소에 대한 얘기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네. 지난달 미국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연방준비제도 의원들끼리 나눈 대화 내용들이 한 달 정도 시차가 지나고 나면 공개가 되는데요. 예. 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뿐 아니라 공격적인 양적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이퍼링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양적 축소 앞에 공격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좀 들리거든요. 네네. 양적 축소라는 게 결국은 시중에 풀려있던 돈을 걷어들인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양적 완화라는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기가 식었을 때 시장이 돈을 좀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보통 이제 양적 완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하신 테이퍼링하고는 또 조금 약간 다른 의미인데요. 양적 축소는. 아, 그것도 좀 달라요? 양적 완화를 점점 줄여가는 걸 저희가 테이퍼링이라고 하고요. 네네. 아예 양적 축소라는 거는 시장이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것 자체를 이제 양적 축소라고 해서 테이퍼링보다는 조금 더 강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경기가 차갑게 식었을 때 각국 정부가 금리도 내리고 또 국채 매입 규모를 늘리면서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네. 특히 뭐 재난지원금이다 이런 명목으로 그냥 돈을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는 걷어들이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달 일단 금리를 한 차례 올렸죠. 네. 그때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6차례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3, 4차례 금리를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양적 축소 그러니까 시중의 돈을 직접적으로 걷어들이는 것도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연준 회의 의사록 내용을 기초로 보면 월 950억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16조 원의 돈을 시중에서 걷어들이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16조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금융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시기도 조금 빠르고 회수 규모도 좀 크거든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은 양적 완화 조치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경기가 조금 살아나니까 양적 축소를 진행을 했죠. 당시에 양적 축소 규모가 월 최대 50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양적 축소 규모가 2배나 큰 겁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이른바 유동성이 이렇게 빠르게 축소되면 경기가 좀 식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유동성이 풍부해야 여기저기 투자 자산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양적 축소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투자 자산들의 가격이 이제 돈이 빠져나가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양적 축소 소식이 좀 들리고 규모가 나오니까 주식시장 등에는 악재로 해석되면서 주식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충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양적 축소를 하는 배경 어떻게 보셔요? 일단 미국 연준은 미국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강하고 빠르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로 그리고 빨리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해도 경기 침체가 되거나 냉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규모로 서둘러서 시중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으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잡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그 적정선을 찾아야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된 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라는 의견들이 힘을 좀 얻고 있는데요. 예. 앞서 올해 6차례 정도 추가 인상을 전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양적 축소가 이렇게 빨리 시작되고 규모가 크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젠 금리 인상도 6차례 추가 인상이 아니라 올해 9차례 혹은 10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논의할 수 있는 연준 회의가 6차례 정도 남겨져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0차례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면 4차례에서 5차례 정도는 이른바 빅스텝, 그러니까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제로 금리에서 갑자기 몇 퍼센트로 금리가 그냥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너무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소 당초보다 공격적인 게 맞고요. 다만 2008년 금융위기 양적 완화 이후의 양적 축소 때보다 2배나 더 많이 그리고 빠르게 양적 축소를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은 3년간 4.5조 달러의 돈을 풀었거든요. 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적 완화죠. 근데 기간이 3년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는 불과 3개월 만에 3조 달러를 시장에 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속도나 강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4조 달러 수준이던 미 연준의 자산 보유 규모가 코로나19로 인한 2년 동안 9조 5천억 달러로 불어나 있거든요. 이 얘기는 시장의 돈을 그만큼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3조 달러를 3개월 만에 풀고 이후에 계속해서 2조 달러 정도를 더 시장에 풀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푼 속도나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워낙 강했던 만큼 양적 축소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회의록에 대한 해석이 조금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월 상한 950억 달러가 매월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다라는 해석이 지금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시중자금 회수 방법을 언론들이 채권 매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건 아니다라는 해석도 지금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설명하시는 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회의록에는 보유국채를 월 600억 달러 그리고 주택저당증권을 월 350억 달러 합쳐서 보유자산 950억 달러를 상한으로 해서 축소하기로 대체로 합의했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보유자산 감축은 시장 환경으로 보아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3개월 또는 약간 더 긴 시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라는 의견 일치도 봤다는 내용도 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월 9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16조 원을 시중에서 걷어들이는 게 매달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월 상한을 그렇게 두고 3개월 또는 더 긴 기간 동안 시장을 봐가면서 한다는 얘기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보유자산을 영문에서는 밸런스 시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밸런스 시트라는 게 대차대조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소멸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다. 이렇게 또 해석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 채권을 매각하는 것하고 만기도래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채권 매각은 채권 시장에 갑자기 팔자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니까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만기도래 채권의 소멸을 유도하는 건 시중에 있는 채권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시장 충격을 어느 정도 소화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사록 공개 이후에 일단 숫자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좀 숨쉴만하다라는 해석이 지금 좀 오후 들어서 나오고 있다. 이건 좀 특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양면을 다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보고서 네네. 내용은 한쪽에서는 공격적인 양적 축소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하시는 걸 보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 결과가 달리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연준도 상황에 따라서 스탠스가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 회의록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도 내리고 이들이 얘기한 발언의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의미를 분석하는 일들을 계속 해냅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이 이런 단어나 연준의 정책 방향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에 일단 놀래고 네. 나머지 표현들을 해석하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니구나라고 시장이 또 적응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니까요. 예. 처음에 놀란 것보다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우리가 적응해 가면서 가야지라고 금융시장에서 좀 적응하는 기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유동성 국면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네네. 게 이제 해석일 텐데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 양쪽 축소가 이후에 있었잖아요. 그때 혹시 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변수들이 조금 달라서 과거의 사례가 그대로 반복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는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일단 앞서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시중 유동성의 축소는 투자 자산들의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 시장이죠. 특히 이머징 마켓이라고 불리는 신흥 시장의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축소가 일어났을 때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풍부했던 달러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가 국내 그러니까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흥 시장들은 조금 약세 전환을 한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원자재 시장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거쳐 양적 축소가 진행되는 동안 가장 많이 빠진 투자 자산이 원자재거든요. 네. 특히 배럴당 100달러에 달하던 원유가 배럴당 40달러까지 추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때는 미국의 쉘 혁명이 더해진 이유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풍부했던 유동성이 제거되면 원자재 시장의 투기적 요소가 조금 사라지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원유 말고 그 외의 다른 원자재들도 고점 대비해서 20%에서 50%의 급락세가 나왔던 것을 떠올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다음 주에 한은의 금통위가 예정돼 있거든요. 예. 14일에 개최 예정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한은 총재가 정해지지 않은 공석 상태입니다. 물론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가 청문회가 19일 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석인 상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음 달 미국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라서 이번 4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단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초 4월보다는 5월 인상론이 더 힘을 받았었는데 최근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금 4%를 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감안한다면 혹시 4월에 한은 총재 공석이지만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판단도 있다라는 걸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읽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현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야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문자 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2만 원 상당 치킨 쿠폰 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